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요거 풀이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듯. 늦게. 자, 먼저 가볍게들 봅시다. 28번 볼게요. 좀 많이 틀린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길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요거 정업사죠.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게 하는 것은 질퍽거리는 땅, 함정, 위험, 내지는 유혹이 아니라 보다 저제. 이거 단어 시험할 때 나왔었죠. 시장. 그러니까 행상인이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 계신가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행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없었죠? 없었죠? 안 되네요. 자, 29번. 달의 역할을 고려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달의 역할이 뭐예요?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 달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화자가 어떻게 달을 대하는가가 달의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달을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 됐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 바라보도록 해야겠다. 되겠네. 이런 건 재밌긴 하네요. 나를 숭배하는 은민들이 막 우가우가 하고 있고 그 사이로 이제 화자가 우리 남편 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 숙연한 표정. 얘들아, 여기서 숙연해지면 남편 포기한 걸 수도 있어. 못 올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의 매개체, 과거 보여주기, 이것도 상관없고, 이중적 매개 역시 안 됩니다. 자,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시에 대한 설명에서 후렴구가 나오는데, 후렴구 조심해야죠. 자, 이 시의 후렴구는 어디예요?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기야 어강귤이, 아으 다롱디리,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얘들아, 이 후렴구의 의미가 뭔데? 어기야 어강귤이.
아응, 다롱쥐. 거기야? 어른들이? 아응, 다롱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있는 후렴구들도 있지. 근데 얘는 없어. 없기 때문에 뭐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건 맞아요. 반복하니까 오늘이 생기죠. 근데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된다. 자, 강조, 편의상 그냥 곱하기 3이라고 할게요. 근데 의미가 애초에 없다면 강조할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35번. 자, 가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요. 요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짚고 갈게요. 선지 2번에 보시면 대화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화체라는 것은 좀 까다롭겠지만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대화야. A와 B의 대화. 화자가 말을 하고 그 청자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답도 해버렸어. 그러면 대화가 성립되는 거죠. 이것도 대화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말 건네는 방식은 뭐냐? 화자가 얘기를 했어요. B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B는 답을 하진 않았어. 그렇더라도 A가 말은 건넨 건 맞죠? 그래서 이걸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 건네는 방식인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그걸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돈호. 돈호 뭔지 아세요? 돈호? 부르는 게 돈호예요. 부르는 거. 정수야, 야! 이런 것도 있죠. 돈호예요. 누군가 듣고 있으니까 부르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말을 건네는 방식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도 어때요? 물론 어떤 시들은 여러분들 이육사의 시를 배웠죠. 이육사의 시에 보면은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인칭이지만 명령을 쓸 때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일종의 시적 허용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죠. 청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탁이라고 얘기하지만 청유, 함께하는 내용이죠. 맞는 의미. 아,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상대 높임 배웠어요? 상대 높임, 간략하게. 상대, 이게 청자를 높이기 위한 높임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문장 성분 단원에 가면, 문장 성분.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문법 요소. 단원에 가면 이 높임법들을 배우는데 주어를 높이는 거 아니면은 객체, 대상을 높이는 거, 그리고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 이 세 가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쓰고 있어요. 다행이다. 한국인이거든. 그래서 상대 높이는 이런 거야.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 가령 여러분들이 나 질문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뒤에 율자 같은 걸 붙이는 거. 이런 게 바로 상대 높임. 상대를 높이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대 높임을 쓰면 말 건네는 방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괜찮고, 여기 있는 선지 5번. 인간사의 괴로움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헉, 제망매강 가능하지만 이거는 종교 얘기는 없죠. 그리고 36번. 달의 이미지고, 요거 뒤에도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융합하게 하는 빛이다예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게 하고 융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달을 통해서 나는 이미 무사한 귀환을 위해서 빌고 있잖아. 그래서 속성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도 이 달빛은 높이 뜨면 님이 계신 곳까지 미칠 테니 달아 높이 돋아서 님의 안전을 보장해줘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달을 보고 있고 달은 또 님에게 그 빛이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님과 화자를 연결한다는 게 꼭 무슨 통신 이런 건 아니고 이 융합이라고 하는 달의 속성을 통해서 달에 빛이 닿는 같은 범위에 있는 자들이 소원을 빌고 또 그래서 무사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개별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니까 안 되고 증대는 달림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니까 또 안 되고 무병장수는 진짜 너무 많이 간 거고 증대에 이미 빠졌어요.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게 리을쉐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어미의 의미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그다음 3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사이 3단 구성, 19체 한가의 특징이죠. 그리고 절대적 존재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건 제망매가는 아니에요. 그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는 거지 남한테 기대하고 소원을 비는 건 아니라고. 음성상징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 안 나왔다. 나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는 말, 둥글둥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 똑똑 이런 건 안 나왔다고. 누이의 죽음을 자연불, 뭐요? 뭐에 비유했어? 떨어질 잎, 낙엽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요. 39번. 이것 때문에 좀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죽음을 공간관념으로 변용, 바꿨다란 얘기인데요.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해저해.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죠. 여기저기 지금 낙엽이 떨어졌어. 이 낙엽의 의미는 뭐라고? 누이의 죽음이라고. 붙어있던, 살아있던 누이가 또 떨어졌어. 그 떨어진 공간을 뭐라고 표현했어? 여기. 떨어진 낙엽. 자, 누이의 죽음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떨어진 낙엽으로 가는 과정은 또 어때요? 하강적 이미지.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죠. 하강적 이미지. 어떠한 감정을 건드리니 떨어지니까. 추락, 우울, 안타까움, 좌절, 하강적 이미지를 쓴 효과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감정들을 같이 건드리는 거죠. 40번. 위와 같은 장르, 향각, 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형식 세 가지로 나뉘는 서정갈래도 맞습니다. 시잖아. 서정갈래 맞아요. 자, 나머지 좀 볼게. 신라에서 고려 초까지 창작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수 있어. 안 되는 건 뭐야? 우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다고? 아니에요. 상찰로 표기된 걸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발음하는지 알 수 없어서 현대 학자들이 중세 국어로 풀어냈어. 그래서 아직 확실한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 한글 창제 전에 창작되었으므로 한자로 표기되었다. 맞는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한글 창제 전이라 한자를 쓰긴 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여기에 쓰기는 쓰는데 한문을 쓰는 방식으로 쓰진 않는단 말이지. 오래전에 창작되어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다? 아까 우리 월명사 봤는데 작가를 대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을 구분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높여 흥취를 돋운다. 연 구분은 없었죠. 그냥 몇 줄, 몇 줄, 몇 줄 여기서 끊고 우리가 임의로 끄는 거야. 442로 끄는 거지. 실제로 원래에 끊어져 있던 것들은 아닙니다. 자, 41번. 이거는 뭐 많이들 헷갈려 하시긴 했는데 얘만 좀 잘 보면 돼. 미타찰. 타자가 종교적 구도를 수행하는 이상향이다. 아, 이건 좀 곤란하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구도가 뭐냐? 본문에서 도닦아 기다리고다라고 되어 있는 도닦아. 거기가 바로 구도예요. 도를 닦는 게 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서. 일부러 죽는 건 아니야. 나이 들어 죽어서 어떻게 돼? 불교의 윤회 사상이니까 착한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디로 가? 미타찰로 간다며. SS급으로 받아놓으면 미타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타찰은 결과야. 여러분, 왜 우린 여기 모여서 지금 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의 꿈을 잘 모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대입이라고 할게. 혹시 여기에서 어떤 풍부한 교양과 이런 걸 원했는데 여기 와 있는 거면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좀. 저의 학습도 대입에 맞춰져 있는 거고. 대입을 위한 내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대학교 입학.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입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 돼. 종교적 구도를 수행하는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대학은 대입, 입시를 위한 장소가 된다고. 이런 결과물 잘못했어. 자, 그 뒤에 47번인데요. 그걸 위해서 요 시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이제 피크를 찍는 갈래입니다. 조선 시대에 가장 많이 창작되고 가장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갈래에서 왕조 500년이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고려입니다. 그렇잖아.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갈래가 조선이 500년 동안 이어질 줄 어떻게 알아? 예언서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0년 이런 얘기 나오면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의 도읍지 뭐 개성을 한 마리 말로 돌아드니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 자연은 의구하되 원래 이제 오래되었다는 뜻인데 약간 의미를 살려서 의역하면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 영웅은 반대없다. 어떤 영웅? 지금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일으킨 영웅은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 어즈버 감탄하죠. 태평연화, 태평한 세월이 고려의 전성기가, 고려의 중흥기가, 부흥기가 꿈 같더라. 왜? 지금 망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꿈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딱 깨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야지. 현실이죠. 그렇다다. 그래서 이 시는 길재가 쓴 망국의 한을 담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시는 제망매가였고, 자, 47번. 가는 나의 인걸보다 더 구체적인 인물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인걸이라고 하는 건 뭐다? 사람들 중에 이 고려를 살려줄 특출한 인재들이라고 하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가에 나오는 구체적 인물, 어떤 인물의 부재? 우리의 부재지. 이것은. 그냥 딱 특정할 수 있는 한 명이죠. 인걸이라고 하는 집합 명사가 아니라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개별. 그 다음 49번을 볼 건데요. 아와 어즈버. 아, 그렇습니다. 일단 19채 향가에 아홉 번째 줄, 열 번째 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한다. 그 낙구에 시작에 뭐가 있다? 감탄사가 있다. 자, 5번의 정답은 이렇게 처리는 하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때가 여기 정도? 자, 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제망매가 19채 향가죠. 왼편에 지금 평시조 어쩌고 하는 선지가 있어요. 마침 여기에 이 말이 있으니까 끌어다 쓰겠습니다. 평시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초장, 중장, 동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어때요? 19채 한가니까 4, 4, 2 역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을 예로도 잡아요. 아까 나온 길제 시조에서는 이 종장의 첫 음보를 삼음절인 어즈버라고 했어요. 상가에서 낙구의 처음 감탄사 아가 나왔죠? 근데 얘네들의 어떤 형식적 공통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현대시 배울 때 한해정서 배우셨나요? 아마 진달래꽃 할 때 한번 나왔을 텐데. 배웠어, 안 배웠어? 뭐 들어봤어? 혹시 안 들어봤어? 진달래꽃 보면은 헤어지는데 참고 막 울음 참고 이러고 있잖아. 한국인의 어떤 민족 정서다 그래서 뭐 이별의 정한, 한의 계승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가령 위로 올라가면 민요의 아리랑 같은 경우도 있고 현대시에서는 요거 있고 진달래꽃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고려가요 가실이라든가 어 그 사이에 뭐 하여튼 이별에 관한 시들 갖다가 싹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별의 정한이 우리 어떤 고유의 정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아마도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박들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한의 정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민족인 맞지 너희들도 어, 아니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도 한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때? 아 없어? 우리 민족이 아니구나. 나도 별로 없거든.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감정이 특정 민족만의 감정이 있어?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로 한해정서 이론이 처음 나온 건 일제시대 전후라서 이거 약간 내려치기 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럼 외국 애들은 이별하면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막 사랑하다가 broke up with her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뭐 다들 yes next 뭐 이러고 바로 이제 기뻐져요? 아니잖아. 걔네들도 슬퍼하니까 뭐 로맨스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야 감정을 가지고 어떤 민족 문학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개호가 형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봐라. 신라 시대의 향가 3등분 가는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의 시작에서 어떤 임팩트 있어. 어,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 3등분 임팩트. 이거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민족 문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식적 특징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례의 특징이 그 뒤에 새 관례에도 반복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50번 설명하려면 예를 봐야죠. 101페이지고요. 맞냐? 다 글은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입니다. 이것의 풀 버전은 대의원 2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배울 건데 보시다시피 정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얘는 좀 잘려 있고요. 실제로는 좀 더 길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좀 진도를 빼보려는 저의 꼼수. 미리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 뒤에 할 때 니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라고 라고 생각은 했는데 모르죠 실제로는. 자,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야겠냐. 정월은 1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전 문서에서 특정한 날짜, 월 이런 게 나오면 다 뭐야? 음력이야. 양력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좀 보편화된 거는 생각보다 한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100년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거의 생년월일을 음력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고 들어온 것도 한 15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음력을 썼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학생 배정수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아직 기억나. 그해 여름 방학 때 어차피 재민이 때예요. 국민학교 3학년 배정수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속담을 하나 배웠어. 니네 이 속담 알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럼 너희들의 지능에 한번 말을 걸어보자. 야, 무슨 뜻이야? 알았어, 좀 알려줄게. 온유월은 5월과 6월. 서리는 추울 때 내려. 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무슨 뜻이야? 음. 하늘 품으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니? 기상이변이야. 그러니까 가을 넘어가야 서리가 어느 점에 도달하니까 이 서리가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잼민이 배정수 어린이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자그마치 10년을 살아본 결과 5월과 6월보다는 7, 8월이 적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속담이 이상하잖아. 여자가 하늘 보면 7, 8월에 서리가 내린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덜 더운 5월과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왜 이러지? 그럼 이 속담의 뜻은 뭐지? 이것만 붙잡은 건 아니고 근데 한 며칠 고민했어요. 진짜요. 그리고 깨달았어. 역시 난 천재야. 이런 생각하는. 6월, 7, 8월이 더 더운데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하늘 뿐이면 일단 무서운 놈. 근데 7, 8월 서리는 아니니까 조금 덜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무섭지만 요 정도의 속담이구나.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죠. 그럼 남자가 하늘 품으면 7, 8월인가? 근데 왜 그런 말은 없지? 아, 사람들이 아직 못 만들어. 역시나 천재. 이렇게 95년 여름이 지나갔어요. 그때 고민했어, 진짜. 근데 그리고 나중에 한 거예요. 아, 아, 왜? 5월, 6월이 음력 5월, 6월이면 양력으로는 7, 8월이야.
그러니까 모자가 하늘 품으면 아주 더운 그때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무섭다는 뜻이었어. 넌 언제 깨달았지? 몰라,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 1월이에요. 1월. 다음 달에 우리 좀 쉬는 날 맞는 거 아시죠? 왜요? 설이 연거였죠 설날이 1월 1일이잖아요. 2월 한 중순쯤 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월, 음력 1월은 대충 언제쯤이야? 2월 중순, 하순 요 정도 돼. 그러면 2월 중순, 하순이면 추웠다가 이제 슬슬 봄이 되면서 왔다 갔다 날씨가 할 때고, 냇물이 가을의 감탄사예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 누리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뭐 온누리 이거 다 무슨 뜻이야? 온이 100이란 뜻인데 100%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온누리 그러면 모든 세상의 뜻이에요. 온누리 카드 뭐 이런 거. 자, 세상 가운데에 태어난 뒤로 위로 올라가면 나의 몸, 나의 몸. 냇물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 1월인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나의 몸을 어떻게 살아가? 홀로 살아가. 혼자. 그래서 지금 님과 이별이라기보단 떨어져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랑 상반돼요? 시냇물. 냇물하고 상반돼. 저 냇물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상황이 바뀌는데 나는 계속 혼자다. 이 뜻이야. 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음력 이놈들아. 고려가요야. 소파 방정환 선생님 태어나지도 않았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 5월 초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월 5일. 음력 5월이면 양력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6월 정도 되겠죠. 6월 좀 넘는. 그때 날씨 어때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셨습니다. 야, 나도 시험이야. 벚꽃 피면 중간고사, 더워지면 기말고사. 6월 중순 날씨가 이뻐요. 날씨가. 하지만 이들이 여름을 아니. 여러분들 인생에서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여름을 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여름에 한 번도 에어컨 바람을 쐬본 적이 없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해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에어컨 있지 않았어요? 아니까 기억 못하나? 자, 어, 저 중학교 때까지 학교 에어컨 없어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저. 40명의 남중생이 한 교실에 있어요. 선풍기 4대. 몰라. 어떻게 지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약간 뇌가 조금 익었을걸? 그때? 더워서. 으, 변성 온다, 이거.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엄청 덥긴 더웠던 것 같아. 음. 자, 고려시대 여름을 설명하려고 니들한테 이 말 하는 거야? 뭐 저도 에어컨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없었겠죠? 선풍기도 없네? 이때 뭐 있어? 부채로 나는 여름.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생활 한복 말고, 개량 한복 말고, 전통 한복 중에서 반팔 반바지 입은 사람. 반팔 반바지가 없는 여자. 마지막, 세 번째. 조상, 선조들의 지혜라고 흔히 얘기하는 온돌. 온돌은 어떻게 데워요? 버튼 눌러? 리모컨 눌러요? 온돌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다 불 때면은 그 열이 온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 가까운 쪽을 우리가 아랫목이라고 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윗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맡겨지는 바람에 근데 외갓집이 진짜 그때 그 시절 저 막 서너 살 이거밖에 안 돼. 진짜 초가집에 아궁이가 있던 집이었어. 자, 고려시대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여름은 더우니까 밥 굳이 안 해 먹죠. 괜히 밥은 먹어야지. 그럼 밥은 어떻게 해? 아궁이에 불 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무리 여름이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온돌 보일러를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한여름이 됐어. 여러분들 난방을 틀어버려. 온돌부터. 너무너무 더. 너무너무. 대청마루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여름에 방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 되고 막 이럴 때쯤, 근대화 될 때가 아니라, 부활말 이럴 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여행객들이 가끔씩 와서 조선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쓰고 뭐 이러거든? 이사벨라 버드비숍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거에 공통점을 보면 여름이 진짜 뒤질 거. 왜? 밖에도 더워. 선풍기도 없어. 긴팔 긴 바지야. 그런데 안에 보일러를 켰어. 있는 거지. 그리고 방이 좁아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좁고 거기에 보면 그 버드비숍 같은 사람은 들어와서 너무 덥다 이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누워있고 거기에서 객주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 너무 더워서 못 자겠대. 그래서 창문, 그 문, 이렇게 창문으로 문 돼 있잖아요. 밤인데 너무 더우니까 안에 온도는 자기 체감으로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 그러면 주인이 막 뛰어. 바로 닫아. 왜죠? 학살인가? 죽이려는 건가? 호랑이 나온다고 닫아. 닫아. 그리고 제 기억에도 그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 이래서 보통 푸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장판 이렇게 열잖아요? 타이스 장판에 그을음이 있어. 뜨거워. 그래서 옛날에 노망난 노인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돈 같은 거 장판 밑에다 이렇게 꽁쳐놓는다고 노망 나가지고 까먹은 거야. 여기다 이렇게 쑤셔놨다가 보일러 몇 번 틀잖아? 돈 다 타버려. 인터넷에 보면 그거 나와. 서양 귀신들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데 왜 우리 민족의 귀신들은 아랫목에서 기어 나오는 일이 없느냐? 다 죽어. 너무 뜨겁다. 살 수가 없다. 자, 지금 제가 선조들의 여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오날은 바로 그런 여름이고요. 그 단오에 여러 가지 풍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잉모초즙을 먹는 풍습이 있어. 잉모초가 뭐냐? 무슨 맛이냐? 써요. 풀들이 다들 좀 쓰잖아. 근데 얘는 존나 써. 왜 이런 걸 먹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런 여름을 나고 있는데 기력이 쇠해서 입맛이 없다. 여름에 이런 여름이야. 이런 여름에 기력이 없어. 입맛도 없어. 끝이야. 그래서 입맛을 돋우기 위해 쓴 걸 먹는 거야. 먹으면 어떻게 돼? 왜? 밥이 꿀맛? 이런 거지.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인구초집을 하나의 약처럼 오래 살라고 드리고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게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 증은해. 증은은 순우리말로 천년이.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죠? 순우리말 백은 온이다. 증은해를 장존 오랫동안 사실 약이라서 바칩니다. 누구에게? 님에게 바치는 거야. 님은 옆에 없지만 님이 오신다면 꼭 이걸 바치고 싶어서 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님은 없어도 바치는 거죠. 자, 6월 보름에 이거는 유두절이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풍습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의 풍습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담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군 같은 걸 날려버린다라는 의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기운,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뜻이. 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되 사람은 머리를 감았어요. 일단 뭐 해야죠? 말려야죠. 짜서 좀 말리겠죠. 했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갈 그럼 어떻게 말려? 불어달라고 부채로 빗으면서 말려야죠. 안 그러면 머리가 묻히잖아. 들고. 그래서 자, 빗었어. 근데 아까 머리를 감는 게 어떤 의미라고? 나에게 있는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다 뽑아내는 거였어. 마지막 작업을 한 이 빗, 얘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할까? 싫어하는 줄. 나의 마지막 남은 애군이야. 네가 갖고 줬댔으면 좋겠어. 이거 줘? 걔도 알지. 이 시즌에 다들 똑같이 하는데. 알잖아. 그럼 너도 달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안 보이니까 버리고. 그게 어때야? 절교.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치 유두절의 풍습에 쓰였던 빛처럼 절벽에다가 버려지는 빛, 그게 내 신세가. 왜? 님이 날 보러? 아니, 나 버려진 것 같다 이거지. 근데 또 짠한 거 봐봐. 우리가 이 빛을 절벽에서 버린다고 해봐요. 근데 절벽에서 버릴 때 안 보고 버릴 수 있어요? 노루노루 이렇게 버려? 그러다가 튕겨서 다시 못 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버리겠죠. 잠깐 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보실 님을 잠깐 버릴 때 이렇게 돌아볼 님을 그 잠깐 돌아보잖아. 잠깐이라도 날 돌아봐 주시면 그 잠깐이라도 쫓고 싶다. 따르고 싶다. 애정이지. 자, 그 다음에 11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거의 12월 겨울이에요. 이 봉당 자리에, 봉당 먼저 하자. 봉당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옥의 구조야. 뭐 안방이 있고, 이게 뭐 이쪽에 이 건넌방 또는 이제 뭐 사랑방처럼 쓰는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 대청을 깔면 대청마루가 되는 거고, 대청으로 안 깔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조그만 마루까지만 설치하면은 여기에 그냥 흙바닥. 여기가 봉당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겨울에 야외 흙바닥. 겨울 야외 흙바닥 그 자리에 한삼, 쉽게 얘기하면 여름용 얇은 이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덮고 누워있어. 어때? 따뜻해? 너무 좋지. 거기에 누워서 이 사람은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슬픔을 사르고 있다. 그냥 사르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불사르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사르다 할 때 이제 사르다.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 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거울 맨바닥에 누워도 춥지 않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슬픔 때문에 추위를 잊을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이거 지금 직접 보는 것처럼 만들었대요. 그 포맷 간단합니다. 시작 어떻게? 취재지. 뭐예요? 제보 왔죠? 제보 떴어요. 추위를 모르는 아저씨가 있다는 제보를 취재인 출발 무슨 화면? 도로 가고 있어. 표지판 나오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옛날 프로기 때문에 제목 어떻게 나와? 제목도 유치하게 나와요. 그 추위를 모르는 남자 아이스맨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장면 동네로 갔어. 뭐해? 물어봐야지. 물어봐요. 저 지나가는 청년이 있어. 저기요, 잠깐만요. 예, 저기 이 동네에 추위를 모르는 아이스크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몰라요. 일제는 원래 싫다. 아, 왜 아주머니 있어? 저기요. 그 추위를 모르는 아저씨가 있다는데 그분? 저기 있네, 저기. 뭐해? 지금 영업할 때야. 다들 파카 입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반팔로 입고 다니는 거지. 왜 이러면서 다녀?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요. 지금 영업할 때인데 안 추우세요? 응? 뭐? 선선한데? 뭐 이러고 지나가. 잠깐만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안 추우셨는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고. 저도 이거 봤어요. 보다가 이렇게 좀 방심했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저씨가 얼마나 추위에 강한지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냉수 들이키고, 막 찬바람 부는데 막 무슨 냉수 마찰하고, 뭐 얼음물 깨고,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안 추우세요, 정말? 이 김이 보락보락,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주작질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추위를 안 탔느냐. 근데 집에 갔더니 문이 열리면서 방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딸이 일찍 죽은 거. 중학생 죽어. 그 방이 그대로 딸의 사진. 또 이사실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저도 잘 오니까 뭔데 뭔데 보니까 그러니까 딸이 죽었고 딸이 그 겨울에 자기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러면 딸은 죽어서 너무 힘들 텐데 자기가 이렇게 추위를 피하려고 옷을 입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 입고 다니기 시작해서 점점 추위를 못 느끼게 됐다는 거야. 지금 말하고 보니까 존나 주작 같긴 하네. 어쨌든 근데 저는 울었습니다. 예. 전 방심했다. 제기랄 이러고 그 다음 뭐야? 이 뭐 재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자 너희들의 센스를 볼까? 그 다음 장면. 아, 방송 감 너무 없으신다. 병원 나와야지. 병원 나와서 뭐 해야 돼? 종합 검진 받아야 돼. 이거 통 들어가지고 나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하고 그리고 의사 나와서 뭐라고 해? 아, 그렇지. 이상 없어야지.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상 없는데 계속 이러시면 안 되고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취재진 이제 뭐 정성 어린 팍한 이제 잠바 선물 같은 거 주고 다음번에 조금 더 따뜻하게 만나요. 이러고 이제 끝. 3년에서 5년 뒤에 다시 만난 아이스맨 편 해가지고 얼만큼 또 괜찮아지셨나. 약간 좀 더 늙은 아저씨가 다시 나와서 아, 그래도 요즘은 이런 패딩까지는 아니고 코트는 입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자, 네, 어때요? 지금 하나 본 거 같죠? 아저씨 얼굴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지. 그래, 그래, 좋아. 저는 거기에서 알았어요. 슬픔이 슬픔이 눈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 이 추위를 극복해 버리는 거지. 왜 고운이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야. 스시온이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 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야. 자,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분디 남자로 갖고 온이라고 나오는데 분디 남자는 분지나무 뭐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해요. 근데 나무의 종류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나무로 깎은 젓가락이 됐다. 내가. 자, 깎은 아으 빼고 나서는 반. 반은 쟁반, 후반할 때의 반이고 말하자면 이 밥상이야, 밥상. 밥상 위에 있는 젓가락 같구나. 누가?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젓가락 같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상상해. 자, 내가 이렇게 잘 정돈된 젓가락이야. 누가 나를 잡으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놨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 앞에 들어서 잘 어리우니, 잘 놓았더니 누가 가져가? 손이. 차라리 이거 다른 나는 대로 말고 얘를 뜯어서 여기다 놔보자.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와. 님 앞에 놨는데 손님이 젓가락이네. 없어? 물었더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젓가락인데 난 님 앞에 딱 놨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헤헤 젓가락 양 이래 버렸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게 됐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뭐야 환승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승연애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야? 내가 원했던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님과 재회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동동 고려가요고요. 조금 더 자세히는 이후에 2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50번은 이런 내용의 해석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했던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이해하시죠? 젓가락을 가지러니 내가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젓가락이야. 화자의 일편단심이라는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젓가락을 놓는다가 아니라 그 젓가락이 바로 나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51번. 예, 상징적 소재. 여기서 나오는 특히 다에서 나의 신세 또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소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작품들의 시어들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54번.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낸 문제예요.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의 정답부터 볼게요. 신흥 사대부들의 여흥을 보여주는 건 경기체가요. 근데 그거 말고 민간인들이 부르던 노래를 수집해서 음악책에 넣었는데 그게 바로 방금 배운 운동과 같은 고려 가요입니다. 니은.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4대 부층들의 미의식과 부합한데 그래서 주제 보면 어떤 것들이야? 우국, 충절, 자연, 윤리 이런 것들 뭐야? 조선 전기의 시조. 시조는 사실 지금도 지어지고는 있어요. 인기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긴 장르다 보니까 조선 전기의 시조와 후기의 시조들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여태 배운 거예요. 우리말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가 돼서 즉 한역되어서 전해지고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소라 나오고 전반적으로 집단적 노동요에서 개인적 서정요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공무도와 또 황조가 또 황조가 다음 구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가요란 말이죠. 정사에 애매하게 나중에 기록이.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고대 가요라고 한다. 리을. 요게 이제 전문 가객이 생기고 다양한 주제의식과 향유층이 함께 있는 뭐다? 조선 후기의 시조입니다. 미음. 향찰표기,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향가죠. 그럼 얘네들을 시대순으로 놓으면 어떻게 된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조선 정기시조, 조선 후기의 시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5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미 했어요. 윗글에 갈래. 19체 향가의 3단 구성. 그리고 시조의 표준 동장의 3단 구성.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의식의 집약, 전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고정된 뭐 영구의 감탄사라든가 아니면 종장의 세 글자라든가 이러한 제약도 비슷하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58번이요. 자,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아주 기본적인 방식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대조적 대상들, 뭐야? 달. 내가 희망하고 소원을 비는 거지. 그리고 증대.
남편이 밟지 않았으면 하는 함정, 위험, 그리고 유혹이죠. 나에서 상반되는 이미지 찾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이미지를 찾는 거는 저도 좀 반대.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통 색채들을 여기서 찾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비겐 뚝, 흑, 풀빛, 초록색. 아니, 이렇게 잡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별로야. 왜냐하면 그 뚝에도 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건 별로고 대조를 잡으려면 여기가 훨씬 낫지. 나는 님을 떠나보낸 슬픈 처지예요. 근데 얘는 어때? 우와, 아름답잖아. 이거 황조가에서도 보이고. 그렇죠? 즉, 나는 이렇게 처지가 안 좋은데 얘만 좋아? 그러면 나의 불행한 처지는 어떻게 돼요? 더 부각되죠. 그래서 대조적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오케이, 맞는 이야기고요. 자, 63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흠. 일반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서리법, 그러면 영탄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오케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걸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서리법 다시 한번. 서리법이 뭐야? 서리법이란 그냥 의문형의 표현이라고 서리법은 아니네. 얘들아 밥 먹었어. 서리법이 아니야. 뜻도 아니야. 자, 내가 벌써 먹었겠냐? 서리법이 아니야. 서리법. 내가 벌써 먹었겠냐는 안 먹었다는 얘기. 여기에서 제가 먹었을까 이런 거 보면 사회성 떨어져. 조금 일찍 드시지 않았을까? 꺼져. 꺼져. 사실 좀 일찍 먹. 자, 서리법의 핵심은 뭐예요? 의문형인데 질문한 거 아님. 의문형인 거 맞는데 대답 들으려는 거 아님. 이게 사실 진정한 서리법이죠. 그래서 모든 의문형의 표현이 다 서리법은 아닐 수 있다. 가령 이거 볼까요? 의문형이 두 개 나오거든요. 저제 여러 신고요. 이건 뭐야? 저자에 계신가요? 라는 거죠. 너 시장에 계신가요? 어디 있는 건가요? 살아 있는 건가요?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네가 거기에 존재하는지 진짜로 물어보는 거라면 서리법이라고 하기 어렵죠? 근데 얘는 어때?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아 라는 뜻이야. 왜? 내가 졸라 오니까 대동강물은 마를 틈이 없어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언제 마르리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진짜로 이 추세면은 3개월 뒤에는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는 이건 찐 서리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지. 의문형의 표현. 그러니까 의문형의 표현이어도 서리법이 아닐 수 있다. 자, 6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리창 씨 배웠어요? 혹시? 정규의 유리창 처음 봐요? 오케이. 간단하게 볼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유리창을 준비했어.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준비했죠. 자,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에서 화자가 처한 처지. 작가가 누구냐면 시에는 정지웅이에요. 정지웅은 실제로 4살 정도 됐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폐결핵에 의해서 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한참 중일고가 이제 변태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좀 덜 변태 같은데 진짜 찐으로 개 변태 같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 애들이 시의 내용에 이렇게 공감하는 걸 좀 어려워할 때도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극단의 처방을 내려버렸어요. 궁금하니? 필기? 자, 써라. 그래서
어떤 변수에 체크되냐면, 또 이거, 이거 녹화 끄는 거. 여기까지 아무도 안 듣고. 어떤 특단의 방법을 취했냐면, 가장 슬픈 시를 모아버려요. 그러면 남학생들이라도 조금 느낄까 봐. 그렇게 모은 슬픈 시들이 뭐냐면, 자신이 죽은 내용을 담은 시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 이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을 담은 시들만 시험 범위였어요. 진짜 너무 괴랄했어요. 저는 그 수업 중에 막 이렇게 쳐 울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준비할 때 보통 울어놓거든요. 근데 진짜 또 설명할 때는 울 겨를이 없어. 애들이 눈깔이 풀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느라. 자, 여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은 뭐냐? 이거죠. 역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 외롭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감정과 황홀하다고 하는 이 긍정적 감정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되어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역설은 그냥 모순적 표현만 있으면 안 되고 이해가 돼야 돼. 봐봐. 이 시의 내용은 추운 겨울에 유리창 앞에 서 있는 화자가 입김을 불어요. 입김이 서리면 하얗게 형체가 나오죠. 근데 이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져가는 형체가 하늘을 나는 새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모습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입김의 모습을 통해 아이와 만나는 듯한 생각을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나다니 너무 황홀하지. 황홀하지. 근데 그건 죽은 아이가 아니야. 자신의 입김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표현은 표현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순적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의 상황과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거 역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라는 걱정은 사실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만 걸러내는데 얘는 표현만 잡으면 생각해봐. 모순된 표현만 있고 진실은 없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개소리라고 하죠. 문학 시간에 근데 개소리는 안 배워요. 그러면 문학 작품에서 개소리 같은 게 나왔다? 그건 뭐야? 역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역설이야.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고 이 역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자, 큰 유형, 양상 두 가지. 하나는 모순 형용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모순이. 작은 거인 어때? 작은 거인. 잘못된 수식이잖아요. 작다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는 게 뭐야? 거인이라는 피수식어인데 거인이 이미 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둘은 모순관계. 근데 이 말을 쓸 수는 있어. 어떻게 쓰겠어?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키도 작고 작아. 근데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거나 업적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작은 거인이시네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거 모순어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아니라 명제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 님의 친구.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님은 떠나갔어. 그럼 나 허리 잘라가지고 하반신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래요? 안 되지. 그건 죽은 님이잖아. 그래서 뭐야?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수식과 피수식이 아니라 문장 단위의 상호간 충돌이죠. 모순 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의 마지막에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어떻게? 해열과 티셔츠 결에 날아갔고 감정이 분출. 영판, 영판.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혈육의 죽음 소재로 하고 있다. 예. 죽은 누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아들도 그렇고. 직유법, 보석처럼 박힌 빛, 눈물, 그리고 위에는 이에 저에 떨어진 립감, 낙엽같이. 모순 형용을 통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유창밖에 없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쓰였죠. 안 돼. 감탄사를 통해서 고조된 감정 표현 가능하죠. 아가 있고 위에 제막내가에도 낙구 시작에 아가 있죠. 자, 마지막 70번. 얘네들 정서만 좀 파악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휴강에 밤이 들었어. 납치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빈배에 발만 씻고 온다. 지금 가을 밤에 흥취, 정취를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은 물고기 못 잡아서 안달나거나 슬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기면 돼.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조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조. 기본적인 뜻은 바라본다는 건데, 방관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고. 간섭은 뭐야? 아, 제발, 간섭하지 마. 끼어들지 마. 끼어들지 않아야 될 때 끼어드는 게 간섭이에요. 방관은 그럴까? 아직도 수업이 한 시간이나 더 남았어. 매주 이런 괴로움이 계속되겠지? 얘들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잘했어. 쨍그랑. 니들 다 가만히 있었니, 지금? 방관. 자살 방조. 끼어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방관. 손 묶는 거. 그럼 관조는 뭐냐? 끼어들지 않아야 될 때, 안 끼어들면 관조. 무슨, 어떤 경우가 있냐?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윙. 맞아요, 이거? 아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우리의 태도는 뭐야?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연을 대상으로 할 때 그냥 바라보는 거, 이때 관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끼어들잖아. 아름다운 거 있는 그대로 놓아줘. 이게 관조. 그냥 놓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자연과 관조가 자주 붙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볼까요? 고은님을 여의 없고 이별했네. 이별하고 밤에 뛰어다니다가 내가 앞에서 뭐라고 해?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는구나. 내 마음 같다며 감정이입된 거잖아. 그리고 말씀드렸죠?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된다고? 내가에다 내묻혀놓고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물어보면 yes라고 해야 돼. 3번.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은 옛날 사람이고 고전 작품에서 옛것, 옛사람, 옛풍습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긍정. 틀딱, 딸피 이런 뜻 아니야. 다 긍정. 훌륭했던 이 시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고인이 죽었으니까 날 못 보고 나도 못 보지만 고인이 살아왔던 경험과 기록들이 경전으로 남아있고 나한테 그게 있으니까 따라서 배워야지 라는 뜻이고요. 4번. 요거는 단어 할 때 나왔죠. 배기 숙제입니다. 충성의 아이콘이야. 그런데 이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육신의 한 사람은 이거 충성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사리는 왜 처먹냐고. 그냥 굶어 죽었어야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빡빡하죠. 근데 성산문한테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 나오면 야, 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질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응? 할 수 있음. 고문당하고 죽었어. 했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충성. 마지막.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는 쓰다고 울대. 언어 유희죠. 매미의 우는 소리, 쓰르라미의 우는 소리를 맵다, 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은 거야. 근데 왜 맵다고 울어? 산책, 산나물이 맵다든가, 박주, 안 좋은 소를 쓰다든가.
근데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있는 이 초야에 묻혀있는 우리는 맺고 쓴 것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이 소박한 삶 자체를 즐긴다. 비록 나물밖에 없어도, 비록 술은 안 좋은 술밖에 없어도, 보다 우리는 이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정신의 시조였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안 돼. 수업 중에.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교재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거 내셔야 돼요. 앞에 이름 꼭 써주세요. 자, 그러면